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경영학개론을 같이 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만나서 저 어색하죠? 저도 매우 어색한데, 어쨌든 지금 2014년 대비 첫 강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도 뭔가 이제 엊그제 3기를 종강을 했는데, 지금 이게 또다시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라니 하면서,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앞에 노동법 선생님들, 민법 선생님들, 이미 여러 선생님들하고 1차 수업을 진행을 해봤죠? 그쵸? 그래서 어땠어요? 1차 공부 한번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좀 양이 많다, 할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앞에 과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 선생님들은 다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을 주거나 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전 다릅니다. 그죠? 저는,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빡빡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어가지고, 1차 경영학개론도 다들 시험이 변경되기 전에 쉽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만만하게 준비를 했었지만 저는 수업 빡세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영학개론 8번을 정말 찬찬히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2차 시험 준비하실 때쯤 이게 되게 좋은 아주 탄탄한 기본 토양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차랑 중복되는 영역들이 꽤 있고요. 선생님 저는 선택 과목을 경영조직론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경영학개론으로 어느 정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사관리 쪽 가서 요즘에는 약간 인사관리에서도 이론을 섞어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 뭐야, 이 이론 뭐야 하면서 멘붕이 오세요. 근데 이제 경조 선택자들은 딱히 되게 처음 보는 이론들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선택 과목 분들은 이러면 내가 경조 이론까지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갑자기 되게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따로 이론 같은 거를 공부하느라 또다시 고생하지 마시고 이 경영학개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해놓으시면 아마 2차 가서도 크게 고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아마 그리고 또 이렇게 8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내년에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혹시 맞나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1차만이야? 오로지 1년 동안 1차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 2차까지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지금 이렇게 여름부터 1차 공부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과제 중에 하나가 2차 답안지 쓰기 과제가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저랑 처음 만나고 처음 공부를 하니까 이 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약간 동안이라고 좀 말 좀 해줄래요? 가스라이팅 같나? 제가 여기서 강의가 벌써 13년차? 14년차? 기억도 안 나요. 지금 10년이 넘어간 지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저 나름은 일단 큰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쉽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게 쫙 저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2차 과제가 좀 나가요. 근데 그 2차 과제를 좀 정말로 저랑 찬찬히 잘 이렇게 이 경영학개론 강의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이 2차 자료 작성하는 거를 열심히 해놓으시면서 1차 준비를 해놓으시면 1차 합격하고 나서 동차반으로 가가지고 바로 답안을 쓰세요. 여러분 지금은 1차는 이 문제 안에 정답이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이 많이 없어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고 그래서 속어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암기 부담이 없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백지에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22쪽을. 그러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판례 똑같이 써야 돼요. 그죠? 물론 판례를 똑같이 써야지만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판례도 똑같이 쓰고 요즘 애들 판례 거의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으로 똑같이 외워요. 근데 판례가 한두 개냐?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노동법 해보셔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암기 부담이 있고 완전 생 백지에다가 이제 내가 쏟아내야 되는 그 시험이 2차 시험이거든요. 그때 가서 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조차를 몰라서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경영학개론 과제로 나가는 것도 2차 답안 작성용 과제 나가잖아요. 그거 꼭 해오세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2차 준비를 하시든 뭐 하시든 넘어가서 무난하게 진입을 하는 거지. 제가 늘 매해 보지만 어떤 친구들이 빨리 붙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합격한 사람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에 1년 만에 붙었습니다. 몇 달 만에 붙었습니다. 이런 합격 수기를 올리잖아. 보통 그렇게 빨리 붙은 애들이 합격 수기 잘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붙은 친구들이, 똑똑해서일까? 물론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 봤을 때, 빨리 붙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행착오가 적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답안 쓰는데 감 잡느라고 2달, 3달이 가버려. 그런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이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트라이 했다가 안 되면 수정해서 다시 해보고 해서 보통 한 3-4번 만에 바로바로 감 잡고 시행착오 없이 쭉 하는 친구들이 보통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답안 작성하는 과제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2차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답안 작성하는데 습관들이고 익숙해지느라고 막 2-3달 보내시면은, 수험생활 길어집니다. 아셨죠?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목표 수험 기간 얼마나 잡고 오셨습니까? 1년? 꿈 큰데? 그죠? 얼마나 잡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합격 수기는 전부 다 1년 만에 붙었어요. 2년 만에 붙었어요. 하지만 실제 합격생들의 대부분은 3년 만에 붙은 친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년, 7년 준비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험이 진입할 때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비해서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근데 막상 딱 준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고, 그리고 뭐 수험생들의 자질도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소수를 뽑잖아요. 응시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앞에 이런 말 이렇게 막 스트레스 준 선생님이 없었지? 그죠? 조금 남다른 각오를 하시고 불태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랑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3시간 반 수업을 하죠? 그쵸?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졸 거면 안 돼요. 뒤에 서서 들으세요. 그죠? 멍 때리면 저 뭐라고 합니다, 바로. 그죠? 뭐 지적해서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상 막 쳐! 여기 막 쳐! 왜 졸아! 그죠? 지금 졸 때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고 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안 맞는다 하시면은 빨리 강사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선생님 스타일이 안 맞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랑 이렇게 만약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면 또 2차도 나랑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어느 순간 엄마 아빠 얼굴보다 내 얼굴을 더 많이 봐요. 진짜야.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 선생님이 안 맞아버리면 와 너무 힘든 거지 수험 생활이. 그러니까는 그것도 잘 고민해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뭐 이렇게 딱 해보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각이 안 나온다 하시면 강사님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셨죠? 학원에서 날 싫어할 거야? 자, 강의 계획서인데 강의 계획서 나가기 전에 제가 여기 카페 주소 보이죠? 저희는 모든 질문을 카페에서 받아요. 근데 1차용 게시판하고 2차용 게시판이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2차용 게시판은 뭐 등업도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공개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 1차 수험생분들은 등업이나 이런 거 없이 거기에 있는 질문 게시판이나 자료 게시판 바로 이용할 수 있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등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이 카페로 가서 1차용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24년도 1차 시험 대비 그 수험 전략 영상 찍어놓은 거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시는 길에 한 15분? 10분? 10분, 15분 그 사이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서 1년 동안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연간 커리큘럼 고려했을 때 어떻게 1년간의 수험 계획을 짤까 고민해 보셔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멍 때리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학원 강의에 멱살 잡혀서 끌려가고 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눈 깜짝한 사이에 벌써 3-4년이 가 있어요.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 3기 종강했다 그랬죠? 종강하는 날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4년 동안 나를 봤어. 그러니까 너무 친하죠? 그러니까 오더니, 선생님, 저희 무슨 학위 자격증처럼 이거 달래. 수료증. 저희 4년 졸했대, 여기. 합격의 법학원. 4년 졸했으니까 수료증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그거 되게 슬픈 농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막 세월이 막 가.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금 8월 강의는 뭐 다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압박 주지 않으시고 하시겠지만 전 달라요. 엄청 압박 줘요. 그래서 3시간 반이라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불태워야 됩니다.
됐죠? 불태워야 돼. 이 강의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가야지 뭐 하나라도 찝찝한 거를 남겨두고 이 강의실 문 밖을 나간다? 안 돼요. 아셨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카페 통해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영상 확인하는 거, 강의 커리큘럼, 그죠? 그거 확인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교재나 뭐 이런 거는 됐고요. 자, 제가 그 연강 강의 커리큘럼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던 건데,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시험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변경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과목도 노동법 1, 2,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 총 5개를 총 몇 분 동안 125분 동안 쳤어요. 125문항을.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앞에서부터 막 풀다 보면 막판에 경영학개론 이제 풀 때는 시간이 없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 25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많은 경영학개론에서 25문제를 내는 거니까 되게 지엽적으로 내는 문제들은 몇 개 안 되고 늘 냈던 테마들을 반복적으로 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죠. 내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5분 동안 5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1교시 80분이다라고 해서 노동법만 요렇게 몰아서 보고 2교시 120분 해가지고 민법, 사법법, 그리고 경영학개론 3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게 됐어요. 이제 120분 동안. 그리고 또 아주 크게 바뀐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과목별 문항이 이제 40문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경영학개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미 40문항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라고 해가지고 이미 거기는 경영학개론이 40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가맹거래사 난이도는 아주 높나요? 아니요. CPA급 아니에요. CPA급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40문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 수업은 기본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4데이즈까지 딱딱딱 이 3개 다 들으면 그 다 잘 봤어요. 올해도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법률저널에서 나온 거? 보시면 이번에 경영학개론 이건 가채점입니다.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채점 점수분포도 보면 지금 어떠냐면 이게 뭐냐, 요 주황색이 22년도 시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봐봐. 어때? 80점에서 90점 사이 맞은 사람이 이만큼 많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때요? 뚝 떨어졌죠, 올해. 그쵸?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럼 문제가 되게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문제풀이 다 듣고 4데이즈까지 다 들었던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경영학개론을 늘 만만하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풀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폭망한 거야. 이제는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게 문제를 내겠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처음 본 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기출문제만 풀고 왔으니까 당연히 처음 보기 나오지.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 통해서 경영지도사, 그다음에 가맹거래사, 노무사 전부 다 커버하고 하기 때문에 다 여기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 여기서 다. 선생님 저 80몇 점 맞았어요. 4데이즈만 듣고도 80몇 점 맞은 애 있어. 그러니까는 쫄지 마세요. 시험은 기세고 내가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나의 당락이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무조건 정석대로 하면 돼.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제가 연간 강의 일정인데 저희가 1차 강의는 요렇게 4개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여름 강의입니다. 여름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겨울 내년 1월에 또 한 번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요거 2개가 강의 내용이 동일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기출문제 풀 거고요.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집. 그래서 노무사, 그다음 경영지도사, 그다음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싹 다 제가 모아서 문제집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풀 건데 그럼 선생님 저 이거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 있죠? 있어 없어? 손 살짝이라도 동차. 없어요? 1년 동안 1차만 준비하고 있어 다? 좀 과한데 그러면? 여튼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시기에 지금 2차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요거를 듣고 그다음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오세요. 이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이제 바꿔서 총 6번 동안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40문제씩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바로 들어와서 선생님 저는 경영지도사나 가맹거래사 문제를 못 풀어봤어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건 전부 다 여기다 반영해서 커버하고 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들어야 된다? 4데이즈 좀 들으세요 제발. 4데이즈에서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늘 그랬어요, 매해. 그래서 다들 합격생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들 하면 이거 많이 꼽아요. 4days.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발 설렁설렁 하지 말고 2차 수업을 여러분 설렁설렁 듣습니까? 아니에요. 2차 수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요. 근데 1차는 왜 설렁설렁 하냐는 거야. 설렁설렁 하니까 40문제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쪼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정석대로 탄탄하게 준비했으면 쫄리는 거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탄탄히 하되 다 들을 수 없어. 다 들을 생각하지 마요. 강의에 끌려다니는 순간 본인의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될까? 통제가 안 돼요. 강의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필요한 거 중심으로만 딱딱딱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기출문제를 다 커버했으니까 기출문제 이외의 테마는 뭐 하면 된다? 문제풀이 강의. 총 6번 실전 모의고사. 요걸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특강으로 마무리하면 딱 돼요. 이거 하루짜리 특강이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좀 연간 강의 일정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만약에 2차까지 동시에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또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실 겁니다. 연간 계획 잘 짜십시오. 안 그러면 1년이 정말 낭비가 심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여름 기본 강의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만 보면 선생님 안 된다면서요? 네, 안 되죠. 근데 자, 내가 여기 해놨나? 여기 보시면. 자, 경영학개론은 여기 보시면은 2차 시험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만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영학개론 목차를 이렇게 쭉 놓고 쪼개보면, 자, 2차와 중복되는 애들은 1편, 2편, 3편, 4편까지야. 우리 경영학개론 책. 그렇죠? 그리고 2차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거의 안 나와요. 2차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1차 용으로만 준비하는 게 이제 얘네들입니다. 재무회계 그리고 경영 정보관리까지. 그렇죠? 요런 애들이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2차 시험과 중복되는 영역 이쪽이 거의 기출하고 많이 겹칠 수 있거든요. 기출 중에서도 이쪽 부분은 딥하게 들어가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영학개론이 보통은 늘 나오던 게 나왔어요. 늘 나오던 테마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올해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오던 테마들은 되게 지역적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안 나오던 테마들의 기출 분량을 늘렸어. 출제 비중을 늘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문제만 보고 간 친구들은 틀리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기출됐던 테마지만 그게 되게 개략적으로 문제가 늘 나왔었는데 하나 딱 집어가지고 완전 딥하게 물어봐 버리니까 이게 기출문제만 풀고 간 친구들은 이게 기출됐던 테마도 어정쩡하게 준비돼 있고 기출 안 됐던 건 아예 커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일단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기출되는 테마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제 깊이 있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춰야 돼. 기출되는 테마들은. 됐죠? 그럼 두 번째, 기출 안 되는 테마는 어떻게 할까요? 기출 안 되었던 테마들은 뭘로? 문제풀이 강의로. 됐죠? 그렇게 양자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이번에 여름 강의의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 여름 강의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아마 8월 강의는 늘 그랬지만, 동차 준비생들이 있어요. 2차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좀 있어서, 2차 시험과 겹치는 이 부분은 거의 2차 골격, 구조 그대로 잡아서 갑니다. 됐어요? 2차 구조 잡아줘서 가. 그러니까는 경영학개론을 잘하고 연기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경영학개론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 하고 가시면 정말로 막 좀 많이 힘들어요. 경영학 마인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리걸 마인드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영학 마인드 더 힘듭니다, 쌓기.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이 경영학개론 강의를 정말 알차고 열심히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마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합격수기 많이 쓸 거예요. 경영학개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 막 이런 말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이 많이 느꼈거든. 여러분 이거 경영학개론에서 했잖아요. 왜 몰라요? 뭐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올 걸 막 이런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시험과 중복되는 영역은 제가 심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자료가 바로 이 2차 답안용 자료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쭉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어떤 프로세스로 복습을 하실 거냐면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필기 노트까지 다 나갔어요. 원래 여러분한테 직접 필기하세요. 뭐 이랬어. 그죠? 본인이 쓰면서 공부하세요.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뭐 이랬는데 그것도 힘들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써줬어. 그죠? 판서 자료, 필기 자료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선생님 전 쓰기 싫어요. 그럼 요거 놓고서 그냥 가필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것만. 그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할래요. 왜냐면 또 쓰면서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졸리지도 않고 집중도 잘 돼가지고 이게 또 되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판서하면서 뭐 한다? 쭉 제가 기본 골격 잡아줘요. 그럼 기본 골격 잡아주면서 1회독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요렇게 딱 PPT 책 띄워놓고 같이 밑줄 치면서 2회도. 전 책도 다 밑줄 쳐줘요. 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는데도 안 먹으면, 그죠? 가만두지 않겠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자, 정하셔야 돼. 책을 쭉 보면서 이 필기 자료에 다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근데 다 옮겼으면 안 되겠죠? 다 옮겼으면 정리를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책을 쭉 보면서 아, 나 여기다 뭐 더 추가해야겠다. 난 이게 더 있어야 이해가 돼. 하는 것들을 여기다 다 합쳐서 정리를 해. 그게 바로 뭐다? 단권화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뭐만 보는 거야? 이거만 보는 거야. 그럼 되게 빨리 보겠죠? 하루 전날에 5과목을 1회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뭔가 정리가 잘 컴팩트하게 돼 있어야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다 정리를 쭉 하는 거지. 그렇죠? 정리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정리만 하고 끝내는 습관이 가장 안 좋아요. 제가 늘 느끼지만 수험생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왜 답안이 안 써질까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왠 줄 알아? 정리만 해서 그래요. 정리를 다 하고 아 공부 열심히 했다 끝 이러는데 그게 왜 공부예요 여러분? 정리지. 아직 본인이 다시 보면서 외우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다 담거나 하고 뭐 한다? 이거 쭉 보면서 두 문자 따준 거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해보고 쭉 다 봐야 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세 번째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책에 챕터별로 제가 기출문제 다 모아놨어요. 됐죠? 진도별로 딱딱 진도 순서 맞춰서. 그래서 일단 객관식 문제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뭐 하는 거다? 요 과제를 하는 거예요. 했죠? 그럼 요 과제는 자, 맨 위에 이렇게 1차 시험용 복습 자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차 시험은 객관식 지문을 쭉 읽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알면 된다? 이론의 이름,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 이름 이런 것만 알면 객관식 지문 다 골라. 그럼 그 정도는 외워야 돼 지금. 했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읽고 아 이거 무슨 이론 하면서 명사 중심으로 암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용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를 읽어야겠지? 이거 다 읽어보니까 아 이거 이 이론이네. 이거 다 읽어보니까 아 이거 무슨 설명이네. 그래서 여기 이 빈칸에 있는 애들이 다 뭐가 된다? 이게 전부 다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했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 넘어가면 한 2장 넘어가면 이렇게 2차용이라고 또 있어.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에 바뀌어 있어요. 2차는 이걸 보고 뭐 하는 거다? 이 밑에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1, 2차 병행하는 식의 과제니까 내가 내년에 난 2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아, 요 문장을 똑같이 외워서 쓸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똑같이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뭘 고민하게 돼? 뭘 써야 될까? 답안에는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게 아니야, 답안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순간 그때부터 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왔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원인 파악이 안 되죠? 그럼 다음에 시험도 망해요. 그 다음에 시험도 망해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시험제도 자체를 부정해. 이 시험은 개떡 같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똑같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뭘 쓰는 거지? 이걸 고민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시 앞쪽에 가야겠지. 1차 시험용 쭉 읽으면서 뭐 해야 돼? 키워드 찾아야 돼요. 이 문장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 있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한다? 목차, 키워드만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래야지 2차 강의로 가서 뭘 하든 하는 거예요. 2차 강의 가가지고 2차 강의 가면 지금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 노동법 1, 2 지금 1차용으로 한 거 별것도 아니야. 그죠? 2차로 가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럼 이제 내용 따라가기도 바쁜데 우와 답안도 못 쓰겠어. 그럼 이제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는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래의 나를 위해. 그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이 과제 자료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의 그죠? 내가 뭐 막 숙제 검사를 하겠어 뭐 하겠어. 그죠? 근데 뭐 셀프 페이스도 되죠? 성인이니까. 그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선생님 여기는 버리고 가나요? 2차랑 겹치는 이 부분은 버리고 가나요? 아니요.
그럼 여기는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질 거냐면 여기 안 해놨네. 여기는 OX 자료 나갑니다. 됐죠? 여기는 어차피 2차 답안용 쓰는 수준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OX 지문이 과제로 나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습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단계. 책 쫙 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선생님 저는 책에 정리할래요. 그러세요. 단거나만 하면 돼요. 책이든 판서든 한쪽에 몰아서 정리만 되면 돼요. 됐죠? 이 여기저기 정리해 놓는 순간 수험 공부는 좀 힘들어져요. 수험 공부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쫙 몰아가지고 기동성 있게 돌려야 돼요. 오케이? 그게 단권화라는 개념이야.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든 책으로 몰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한다. 첫 번째, 정리한 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기출문제 객관식 다 푼다. 해당 진도 범위에 있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뭐 한다? 요 과제한다. 됐죠? 자료로 나가는 과제한다. 됐나요? 4단계로 돌리세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오셔야지 되는 거지, 뭐, 어중간하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해요, 진짜. 제일 싫어요. 어중간하게 하는 거. 그죠? 정말 싫어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불태워서. 그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요 내용으로 설명이 다 될 거고요.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0회 강의였어요. 근데 지금 8회로 줄은 상황이에요. 일부러 회차는 줄였고요.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왜 그러면은 9회로 안 했나요? 그러면 수강료가 뛰잖아.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거 그죠? 저 책값 인상 잘 안 해요. 책값도 무조건 최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맞추고 수강료도 웬만하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신정호 쌤도 그래요. 보강 엄청 많은데도 일부러 회차 적게 잡으세요. 강의료 때문에. 저희 그래서 수강료 때문에 8회로 잡은 거고 보강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줘야 돼, 이제. 왜냐면 워낙 다방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죠? 왜 8회라고 해놓고 9회 하냐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수업 좀 해볼까요? 지금 이런 얘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릴 거고,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 질문하시면 돼요. 아셨죠? 질문하시고, 질문할 때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경영학개론의 질문은 상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은 학문이지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선생님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하시면 제가 굉장히 정색해요. 그렇죠? 굉장히 정색하면서 이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형대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질문을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저랑 붙잡고 한 5분 넘게 막 얘기하신 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죠? 귀에서 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웬만하면, 그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그죠? 배우잖아? 그죠?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오늘 공부한 거야?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가족 관계가 무척 좋아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경영학의 기초다라고 해서, 경영학 서론부터 쭉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경영학의 기초. 경영학 서론이라는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 그 개념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해요. 자, 경영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학문의 개념을 정의하고 싶으실 때는 연구 대상이 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됐죠? 그럼 법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해요? 법이요. 그럼 경영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하겠어요? 경영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영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뭐부터? 이 경영이 뭔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경영이 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영은 조직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목적을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만들려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2명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2명 이상 사람이 왜 모이는 거냐? 자, 첫 번째, 제가 만약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조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하기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랑 같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5명이 탔어. 5명이 탔는데 그럼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5명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왜? 우리는 공동의 목적이 없거든.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경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의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 단어가 2개가 있네요. 효율적,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했죠? 그래서 저희는 자, 2번째 이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효율이 뭐고 효과가 뭐냐? 거기에 대한 컨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됐죠? 그러면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요 목적 달성 여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이번 분기에 목표 생산량이 200개예요. 라고 했어. 근데 진짜로 그 분기에 200개를 만들어내면 그 조직은 무슨 조직이다? 효과적인 조직이 되는 거야.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기업이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200개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교역이 중단되면서 원자재 수급을 못 받았어. 그래서 200개를 못 만들었어. 그럼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되는 거야? 효과적이지 못한 조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그럼 효율성은 뭐냐?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만큼 노력해서 이 결과를 만든 거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따지는 거야 이제. 이 목적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 얼만큼 경제적으로 달성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투입 대비 뭐? 산출의 논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전통적으로 늘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야 효과성이 중요하냐 효율성이 중요하냐 맨날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정리된 일반적인 견해들은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효과성을 달성하고 나면 이제 효율성을 논의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비효율적으로 달성했으면 그 조직이 진짜로 이렇게 목적 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개 모두를 달성하는 게 이상적인 이 경영활동의 결과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 경영활동 개념적인 가면 조직의 목적 달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 경영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경영학은. 됐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조직의 목적 달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까지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 또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면 정당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일 차원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도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확장되기 시작한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하나씩 해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조직의 목적이 확장된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거기 판서 노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에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보실 학자입니다. 자, 이 포터라는 학자는 자,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가치 창출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가치 창출이 대체 뭔 말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말해요. 선생님, 부가가치가 뭔가요? 뭘까? 부수적인 활동이 붙으면 붙을수록 가치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제가 원자재를 사왔어요. 그죠? 원자재를 사왔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옷감을 내가 1,000원짜리를 사왔어. 그렇죠? 그럼 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 활동에 생산이라는 활동이 더할까에 가서 붙었죠. 붙으면 자 봅시다. 옷을 만들어서 붙었어. 그랬더니 이걸 자 얼마에 이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옷이 됐느냐? 이 옷이 얼마가 됐다? 5,000원이 됐어. 근데 어때요? 활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치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4,000원이 붙었잖아. 이렇게 부가가치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포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요 핵심적인 활동이 중단되면 돈을 못 벌잖아. 그치? 계속 만들고 팔고 또 원자재 사와서 또 만들고 팔고 원자재 사와서 또 만들고 팔고 이게 계속 순환 반복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활동이 중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돼? 돈 버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포터는 야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직접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간접적 활동까지 모두 다 뭐야 돼?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얘는 갈게요. 자, 직접적인 활동. 무슨 직접적인 활동? 부가가치 창출의 직접적인 활동. 이런 활동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주기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주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매라고 보지 마시고, 자, 원자재를 뭐 한다? 조달해. 조달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조달한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 근데 이게 그냥 개괄적인 거예요? 그럼 판매를 하고 나서 끝나는 거냐? 아니죠. 판매하고 나서 뭐 합니까? 요즘 기업들은? AS요.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해서 사후 서비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주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이 주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활동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 지원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 부가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부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부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자, 원자재를 구매해야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서가 들어와? 구매부서. 이 구매부서는 보통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원자재 공급원을 여러 개를 뭐 확보해 둔다든지, 이런 부서의 활동을 말해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 인사관리 들어오고요. 그죠? 또, 물건 사오고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사고 뭐하고 하려면 무슨 활동 필요하죠? 재무회계 필요하죠? 그죠? 그 밖에도 자 요렇게 조달, 생산, 판매라는 이 하나하나의 활동이 다 연결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체계적 연결을 해주는 구조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뭔데? 조직구조 설계. 또 구매, 생산, 판매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바로 R&D가 되겠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부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정리해봐. 야 조직은 경영은 이런 거야. 그래서 경영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게 경영활동의 목적이 돼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지엽적이다. 왜? 점점 조직의 활동, 기업의 활동이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가치 창출해야 된다. 근데 이 가치는 무슨 가치라 했어?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정말 쩐이야, 돈.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활동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뭔가 가치가 늘어나야 된다.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진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활동, 기여하는 활동을 뭐라 그래? 주기능. 그럼 이게 뭐가 돼? 경제활동이에요. 1,000원짜리 사다가 5,000원짜리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원활하게 연결이 돼야지만 돈을 계속 버는 거니까 이걸 도와주는 뭐가 필요하다? 부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기능은 요런 애들이 있다. 됐죠?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의 목적, 기업의 목적이네. 다른 건 없어요? 점점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져요. 기업은 기업이 단순히 이렇게 가치 창출,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발휘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 슌페터라는 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슌페터. 그러면 자, 기업가 정신은 대체 뭐냐? 기업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업이 없으면 자동차가 나왔을까? 그쵸? 그래서 기업이 하는 역할은 뭐야? 자꾸 창조라는 거지.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꾸 기존의 것을 파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뭔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위해 기존 것을 계속 깨부순다. 그래서 자꾸 뭐를 추구하는 거야? 혁신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다요. 됐죠? 그러면 기업은 혁신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실현할까요? 그냥 신기술 개발 막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겠죠? 모형인데. 그쵸? 5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다 얘기했네? 제품이요. 제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혁신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핸드폰이 계속 펴져 있는데 이제 접잖아. 접고 나서 이제 뭐해? 맨 앞면에 액정으로 다 깔았잖아. 이번에 보니까. 이쁘던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어? 신제품 말고 신시장 진출이요.
야, 우리는 왜 한국 시장에서만 머무르고 있느냐? 야, 남미 가자. 그죠? 북미 가자. 할 수 있잖아.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신사업이요.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자사업만 하지 말자. 우리 금융사업도 하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원자재요. 새로운 원자재. 뭐 있어? 새로운 원자재. 원자재. 야, 왜 석유로 꼭 자동차 가야 되냐? 전기로 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마지막 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신기술이요. 됐죠? 요렇게 제품, 시장, 사업, 원자재, 기술이라는 5가지 영역을 이용해서 기업은 뭐 할 수 있다? 혁신이다라는 걸 할 수 있고, 이제 기업은 여기까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돈 그만 벌어, 혁신도 좀 해. 됐죠? 됐어? 자, 그럼 또 다른 견해가 있어. 그만 얘기하고 싶죠? 자, 또 다른 견해가 있어. 이제 걔가 누가 되느냐? 캐롤이라는 학자인데, 요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적 책임이란 말. 요즘 핫하죠? 늘. 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캐롤이 이 사회적 책임을 처음 얘기한 학자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에 막 유엔에서 뭐 지속 가능이란 단어 나오면서 어쩌고 있어. 일단 제가 책으로 한번 정리된 거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뭐냐면, 야, 기업, 너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아니니? 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아. 너 우리 사회 구성원이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다른 구성원을 위한 활동을 이제부터 고상하게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이해관계자, 너와 이해관계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뭐 해야 된다? 만족시켜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래. 그럼 무슨 관계야? 기브앤테이크야. 그죠? 자, 내가 기업이야. 그럼 나랑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람 누구 있어? 고객. 그죠? 그럼 고객은 나한테 뭘 줘요? 돈을 주지. 그 다음 나는 고객한테 뭘 줘요? 제품을 주지, 서비스와. 그죠? 그러면 고객은 나한테 뭘 기대하면서 돈을 줄까? 기대하는 게 뭐야, 고객이 나한테? 값은 싸고, 퀄리티는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이게 나한테 기대하는 거야. 그죠? 그럼 또 나랑 기브앤테이크 하는 이해관계자 누구예요? 또 나랑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람 누구야? 공급업자? 나한테 원자재 갖다 파는 애들. 이런 애들은 나한테 뭘 기대하면서 자기 원자재를 주는 거야? 이 내가 갖고 있는 원자재에 대해서 괜찮은 가격을 좀 쳐줘. 그치? 뭐야, 만족할 만한 계약이야. 글씨 개떡 같네? 자. 뭐야, 만족할 만한 가격이야. 야, 거래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나 등쳐먹지 말고. 그럼 또 나랑 기브앤테이크 관계 있는 사람 있다? 누구게? 종업원이요. 우린 이들에게 주목해야지? 노무사면? 그죠? 종업원이 갖고 있는 게 뭔데요? 노동력이요. 그치? 그럼 이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주면서 뭘 기대? 종업원도 뭘 기대? 임금과 근로 조건이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주는 거 아니야? 그죠? 또 누구 있을까? 정부? 정부는 나한테 대체 뭘 해주는데? 그죠? 요즘에 나의 최대 고민이야. 대체 정부가 나에게 뭘 해주길래 이렇게 건보료를 내고, 그죠? 왜 내가 이렇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내라고 하니까 내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대체 뭘 해주느냐, 기업한테. 그죠? 뭘 해줍니까? 자, 뭐 해줘? 정부는 뭐 인프라 제공, 그죠? 도로도, 그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 그죠?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줘. 인프라를 제공해줘. 인프라를 제공해주면서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하면서 인프라 제공해주는 거야? 정부가? 내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지 뭐. 그죠? 너 법 준수하고 너 세금 잘 내? 세금 잘 내라고 내가 이거 너 고속도로 쓰게 해주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밖에도 또 누가 있어? 지역 주민들은 뭘 기대할까? 뭘 기대하고 이 회사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돼요라고 허락했어? 그렇잖아. 유해 막 공장들 들어오는 거는 막 머리 두드리고 반대하지만, 대기업 들어온다고 하면 막 두 팔 벌려 환영하잖아. 왜? 이 대기업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되고, 그 다음 뭐 해줘? 건물 올리면서 싹 주변 정비해주잖아. 그죠? 지역사회 투자해달라고. 여기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 투자해줘.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지금 뭐야? 이제 더 이상 기업은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다 해줘야 돼. 이게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 이미 누군가가. 누구 다 했어. 우리가 웬만큼 많은 경영학자들 다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다 했다고. 근데 이 캐롤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더 나가서 뭘 얘기한 거냐면, 캐롤, 크리스마스 생각나죠?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뻘 농담하는 거, 나도 현타 오는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공부할 때 갑자기 생각나면서 갑자기 헛웃음이 나와. 그치? 그 생각이 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뻘소리를 한다. 자, 캐롤이라는 학자는 뭐라 얘기했냐면, 그래, 맞아. 사회적 책임은 이거 다 해주는 건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해주는 건데, 자, 이 사회적 책임이 뭐가 있어? 단계,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순서로 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일단은 경제적 책임부터 다하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어. 몇 년 전부터. 뭐라 얘기했냐면 여러분 사회적 책임? 그럼 여러분은 돈과 거리가 먼 거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제적 책임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찍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죠?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의 가장 근본은 무조건 경제적 책임이야. 뭐 해야 돼? 야, 일단 너의 본분을 다하렴. 기업의 본분이 뭔데? 일자리 창출해. 어? 제품, 서비스, 그걸 제공해. 제품하고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서비스 이거 다 제공해서 효용이라는 걸 자꾸 제공하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너 계속 존속해. 네가 존속해야 일자리가 있고 계속적으로 서비스와 제품이 나오지. 이거야.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을 지렴. 법률 준수하라고.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거지만 네가 자율적으로 뭐 해라? 윤리적 책임을 져라.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다 하면 뭘 해라? 자선적 책임을 져라.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순서와 단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캐롤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시험엔 안 나왔었어. 계속 안 나왔다가 제가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노무사 싹 다 문제풀이 할 때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거 경영지도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도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럼 아마 처음 나오면 아마도 다음 중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한 거 하나 들어갈 거다. 근데 진짜 나왔어. 그게 먼저로. 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 또 찍어줘야 되잖아. 4데이즈 때. 4데이즈 때 찍어주는 거 기대하고 와. 4데이즈 때 또 찍어줘야 되잖아. 내가 열심히 보니까 요즘에 기출문제 뭐 나오는지 열심히 보니까 이제 순서 나온다. 근데 진짜 나왔어요. 나도 가끔 내가 소름 끼쳤어. 이씨 뭐지? 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날 도와줬나? 말하면서. 그죠? 아무튼,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늘 말하지만, 방울을 흔들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뭐다? 관련된 시험들 기출되는 거 보면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얘 이제 순서 나왔어. 그럼 이제 선생님 뭐 나오나요? 나올 대로 다 나왔잖아요. 뭐 나올까? 우리 시험에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어. 뭐게? 예시, 사례. 사례 나옵니다, 이제. 예시나. 됐죠? 근데 어때 순서는 기억했죠? 해야겠죠? 제법 이자. 됐죠? 요즘에 이자가 많이 높아요. 빚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면 아시죠? 합격자 발표 날에 하나은행에서 축하연을 마련해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 다 가가지고 이제 뭐 한다? 그냥 술 먹고 노는 자리인 줄 알겠지만 아니에요. 마통을 뚫어줍니다. 하나은행이 마통을 팔러 와,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전문직 마통을 뚫어. 그럼 이제 첫 해는 이율이 싸.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십몇 년이잖아요. 지금 이율 뭐 이렇게 혜택으로 다 까지지 않는 이상 원래 이율이 지금 7% 넘어가던데? 마통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 뭐 마통 뚫고 열심히 놀아라.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마통 이자가 높죠? 제법 이자. 그래서 외웁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개념들이 지속가능 경영, 윤리 경영 이런 개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야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얘는요. 야 이제 더 이상 기업의 목표가 돈 버는 거면 안 돼.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건데? 지속가능성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일단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있잖니? 그러면 자, 너가 저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가치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창출함과 동시에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 아니면 환경적 자원들까지 이 모든 자원들을 뭐 해야 된다? 보존, 지속시켜야 돼. 그래서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다음 세대까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런 얘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데 원래 지속가능 경영의 본질은 원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되게 그죠? 경영하기 왜 힘들까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쓰지 마 이건. 자, 왜 힘들까요? 저는 저 법학 전공자거든요. 근데 복전했어요. 복수전. MG 같았나 지금? 약간 줄임말 쓰는 거 MG 같았어요? 자, 복전을 했는데 왜 복전했냐 물으신다면 그냥 노무사 준비하다 보니 노무사 준비해야겠다 하고 딱 시작을 하려 봤더니 이거 경영학이랑 겹치네 해서 그러면은 1타 쌍피로
복전도 하고 노무사 준비도 하자 해가지고 전 재학중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전했고 그 다음에 땄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경영학과 수업을 갔는데 와 너무 멘붕인 거예요. 왜 멘붕이냐면 법학에서는 개념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책마다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르게 쓰여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조문과 판례도 늘 다 어떻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 책마다 다르게 쓰여 있는 건 본인의 견해, 학설대리 뿐이지, 그죠? 판례나 쟁점이나 다 똑같이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모든 내용이 다 고정돼 있고 다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와 경영학 책을 딱 열었는데 우와 앞에서는 요 단어 썼다가 뒤에선 다른 단어 쓰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야? 개념이 뭐야? 개념도 막 되게 돌려 써놔요. 뭔 말인지 직관적으로 못 알아듣겠어. 그렇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이거 강의하면서 보다 보니까 경영학 책들이 전부 다 원서를 번역했어요. 원서를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독직해한 책들은 정말로 뭐라고 뭔 말인지 모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인 겁나 멋있게 써 있어요. 이해관계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뭐한다?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거, 경영하는 거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는 그렇게 아시기보다는 자, ESG 개념과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코로나 터졌죠? 이 코로나 예시가 참 좋아.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도 다 옛날 얘기예요. 경영학에서는. 이미 다 지난 얘기야. 자, 우리 지금 막 다시 걸리고 있는데. 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 코로나 걸렸어. 아파. 그죠? 눈물. 아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근을 못 해. 출근을 못 하니까 뭐가 중단돼요? 생산이 중단돼요. 그치? 생산이 중단되니까 뭘 못 해요? 돈을 못 벌어요. 가치가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여 기업 투자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야 우리는 이제부터 지속 가능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할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 요즘에 기후변화 예시 들면 바로 알아요. 기후변화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나 아는 언니가 이제 언니 40살인데 40년 인생 통틀어 가장 더웠대요. 그래서 좀 짧은데? 그죠? 그래서 좀 짧은데 해서 이거 엄마 아빠한테 확인해 봐야겠는데? 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60 몇 년 인생 동안 가장 더웠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죠? 그나마 40도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주로 생산을 많이 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40도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출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 야, 출근 못 하네? 생산 중단됐네? 가치 창출이 안 되네?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안 돼.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우리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 잘하고 환경보호 잘해서 기후변화 안 일으키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기업들에 투자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좀 느낌 오죠? 그냥 가치 창출? 그럼 환경보호하는 건가? 이게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투자 개념으로 완전히 빠져서 나온 게 요즘 유행하는 뭐야? ESG예요. 투자 개념이에요. 됐죠? 요즘에 ESG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지? 전문가 없어요, 여러분, ESG는. 지금 막 나온 개념이어가지고 전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막 전문가라고 막 하는데, 나 너무 놀랬잖아. 자기 ESG 전문가라고 하면서 ESG 강의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전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뭐 이래. 그 ESG 아니에요. 그죠? 나 ESG를 실천하기 위해 머그컵을 써요. 뭐 이래. ESG 아니에요. 그죠? ESG는 투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그거 갖고 짝짝짝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약장수야. 조심하세요. 그죠? 돈 주고 이상한 강의 듣지 말라고.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돼. 그러면 자, 이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한테 가치를 창출해주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주는 보호해주는 활동이다.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해. 이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BL 경영학은 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 그죠? TBL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 또는 핵심적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핵심 내용. 자,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지속 가능 경영을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경제적 수익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들어드렸던 예시 이해되죠?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 수익 창출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기업이 환경 보호하는 거 막 이래.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니까 경제적 수익성 무조건 핵심 내용으로 하나 들어가. 두 번째, 그 다음 뭐 들어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죠? 기후변화? 그치? 환경적 건전성이요.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세 번째로 들어오는 건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그 밖에 뭐야?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활동. 저기서 다 얘기했잖아. 됐죠?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원래 세 개는 잘 안 냈는데 이제 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양식으로. 됐죠? 이거 이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지속 가능 경영의 트리플 바텀라인 세 가지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다른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마지막 뭐다? 윤리경영. 야, 윤리경영 너는 뭐냐? 얘는요. 자, 옛날에는 경영활동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돈, 이익 이거였어. 근데 이제 경영활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윤리. 됐죠? 그럼 이제부터 썰대립 나오지. 무슨 썰대립? 윤리가 뭔데? 여러분 윤리가 뭐예요? 말문 막히지 않아요? 그죠? 말문이 막혀. 윤리가 뭐야? 착한 거? 뭐 이렇게 그죠? 선한 거?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에 대한 것을 놓고 견해 대립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공리주의. 얘는 뭐가 윤리다? 뭐가 윤리적인 거다? 다수의 행복. 됐어? 그래서 소수가 다수의 최대 만족. 이게 윤리다. 소수가 희생돼도 다수가 만족했으면 그건 윤리적인 거다. 그럼 경영활동 기준이 윤리다? 그 윤리는 뭐야? 다수를 만족시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겠죠?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가 있느냐? 도덕 권리적. 정의적부터 할까? 도덕 권리적. 도덕 권리적 접근? 얘 뭘까? 아니야. 인간의 인권,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장하는 게 뭐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윤리적인 거야. 자, 세 번째, 자, 정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자, 정의적 접근은 아닌데, 얼마나 공정했느냐. 그죠? 이게 무조건, 얘는 뭐야? 얘는 결과론적이야, 굉장히. 그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만족했으면 그건 윤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약간 절차에 집중해요. 그래서 얼마큼 공정했느냐, 얼마큼 합리적이었느냐, 정의로웠느냐,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지, 과정에서. 그래야지 윤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진 다 잔챙이야. 상대주의 접근? 뭐겠어? 윤리는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어.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달라져!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논리 됩니까? 됐죠? 논리가 안 잡히면 제가 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험 공부를 해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논리, 이거를 저는 플로우라고 얘기할 거야. 플로우가 안 잡히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플로우가 잡히면 뭔 안 해요? 로마 자목차랑 지금 아라비아를 안 해요. 그지? 아닌가? 가스라이팅이야? 아무튼 플로우를 잡아야 돼.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플로우가 잡히면은 이거 다음에 당연히 이거지라고 하니까 암기를 굳이 막 노력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영학도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잡아서 갈 거고 플로우 잡아서 가는 거고 저는 싫어요 하면은 빨리 지금 쉬는 시간에 환불을 해. 그렇죠? 아셨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강의 스타일 이렇게 가는구나. 아마 감 오셨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래서 10분 쉬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 해보고 한번 잘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10분 쉴게요. 칼같이 쉽니다, 여러분. 그렇죠? 40분에 시작할게요.